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텍스트에서 로물루스 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가 이름이 이제 프리드리히 듀렌마트입니다. 스위스 출신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재능이 다재다능해서 희곡도 쓰고 수필도 소설, 방송극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썼고 뭐 그리고 일단은 재밌습니다. 모든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로물루스 대제 이 작품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 이 두 작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된 부분에서 원어 공연은 여러분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공연한 그런 내용 일부를 제가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돌아가셨지만 1921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통 부조리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본질적으로 아주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인간, 우리 인간적인 이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고 그로테스크라는 표현도 쓰죠.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양상들, 이런 양상들을 자기가 뭐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해석을 가지 않고 관객들로 하여금 혹은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줄거리를 소개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위스에서 자라서 쭈리히나 베른 이런 스위스 주요 도시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과거 이제 나치 집권 때 추방됐던 그 스사극 이론의 유명한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죠. 그 브레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비유적인 극, 즉 우화라고도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우화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해설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역할에서 있는 배우들을 등장시키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극 기법을 많이 사용했고 또 이 사람이 작품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좀 오래된 구식 멜로드라마로 가장한 진지한 희곡인데 미시시피의 결혼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미국에서 벌써 뭐 1958년에 바보들의 행진 이런 제목으로 공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뭐 노부인의 방문, 물리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로물루스 대제 이외에도 너무 작품이 많아서 뭐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작가의 우리가 모든 작품을 다루기는 힘들지만 일부 일단 저는 두 편만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이 사람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비극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은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섞여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희비극 작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울다가 웃으면 뭐 어째 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작품을 보면서 슬픈 감정과 웃음 장면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전후에 유럽의 연극,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연극의 부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이 듀렌마트다. 이 정도로 일단 소개하고, 자,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텍스트 이제
저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 로물루스 대제는 1948년에서 49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희극입니다. 코미디, 일종의 이제 막 비극과는 반대되는 희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로물루스 대제 작품을 5번이나 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판하고 개정판 사이에는 결말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판과는 개정판에서 결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판을 읽은 사람은 또 개정판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초판에서는 이 로물루스 대제가 이제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이 황제가 은퇴해서 안락한 정년 생활을 막 누리기 때문에 기쁨에 차서 퇴장하는 그런 인물. 좀 낙관적이면서도 좀 익살스러운 그런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반면에 마지막 개정판에 가보면은 로마 제국을 징벌하겠다는 이 로물루스 대제의 계획이 무의미한 것으로 간파되는, 오히려 역사의 희생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이 이제 개정판에서는 달라지는데,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의 기독교적 요소란 것은 저항하지 않는다, 비저항. 우리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좀 생각나는데, 기독교적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저항입니다. 이런 요소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한스 바그너라는 비평가는 이 사람의 이제 작품 중에 로물루스 대제와 관련해서 이 주인공 로물루스 황제의 일생에 걸친 어떤 수양 과정,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양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스투아 철학의 어떤 근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요소가 어쨌든 나온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텍스트에서는 이 작품의 정신이 우리 동양에서 노자의 무위사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무위사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죠? 무위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듀리마트의 이 작가의 세계관이 동양의 노장사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탐색할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 무위자연 사상하고 듀리마트의 역사관을 이제 비교할 건데, 무위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이죠.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위의 통치 철학이 중심이 된 역사 코미디입니다. 역사 희극입니다. 로물루스 대제가.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작가 듀리마트 연극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독스, 영어의 패러독스, 그죠? 이 역설이라고 우리 보통 분류하죠. 이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좀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 작품의, 이 희극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자, 여러분 뒤에 볼까요? 노자의 무위사상하고 로물루스의 무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죠? 무행위의 공통점, 그리고 상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비교해 가지고 이 연극의 기본적인 특징인 패러닥스의 어떤 작용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노자의 무위사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위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위 하면은 도가 만물을 생성해내는 실현 원리다. 혹은 만물의 근원과 본성을 막지 않고 주체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도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혹은 노자 연구가 중에 웰치 같은 사람은
무위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근원성을 이탈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근원성을 이탈하는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떤 계획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부자연스러운, 이게 의도적인 것이란 말이죠. 부자연스러운 일체의 어떤 자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무의를 의도를 갖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의 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을 생각할 때,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존재, 조화와 완전 무결함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가 자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자연과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고 미미하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인간의 자귀는 너무나 작고 미소하고, 미소하다는 표현은 한자어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 노력을 우리가 조금 협소한 시각에서 보면 비록 성취함이 없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죠. 자귀는 오히려 우주의 운행 상태와 불완전한 완전한 자연 질서를 오히려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현상에 대한 어떤 부분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 의도를 갖고 어떤 자기적으로 그 행위를 감으로써 이 완전무결한 자연에서 오히려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 현상을 오히려 왜곡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파괴, 요즘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히려 인간이 정복당하는, 자연에 해를 끼침으로써 인간에게 그 해가 돌아오는 그런 말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동양의 노자 철학에서의 핵심을 보면 결국은 행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사의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욕망에 기반을 둔 철학이 노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부정하는 것, 이걸 강조하면서도 노자는 또 도덕경 37장입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그죠? 패러닥스죠. 무행위의 효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행위의 효능으로 인해 오히려 그 행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위에 의한 자연의 생성과 발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듯, 우리 인간이 자연에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이 저절로 생성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죠? 그것처럼 인간도 무위를 행하면 이루지 못하는 경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노자는 도덕경에서 주로 이런 역설적, 패러닥스적 표현을 통해서 행위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도덕경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행하는데 용감하면은 죽고, 행하지 않는데 용감하면 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무위의 효능에 대해서 노자가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가공을, 자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노자의 또 사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나오죠. 또 이제 노자 연구가들 중에 노자 사상의 정치 사회적 면을 강조해가지고 이 노자의 무위 사상을 통치 철학으로 본 연구가들도 많습니다. 즉
무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비정치적인 무위 사상이 오히려 치세를 위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행위죠. 치세를 위한 통치술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무위 이론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무위 사상이 대부분 통치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자가 이 무위의 정치를 오히려 주장해 가지고 현실 정치에서 이런 권모술수나 현실 정치에서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죠? 그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익명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다 알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 정치에서의 권모술수와 또 전쟁 이런 걸 반대하고 배척하고 이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볼 때 약탈이나 폭정이나 사륙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무위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자의 사상이 이 작품 로물루스 대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브리드 드림마터의.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희극 로물루스 대제는 문 닫아주세요. 로물루스 대제는 뒤렌마트의 규정대로 비역사적 역사 코미디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역사적이랬죠. 비역사적인 역사 코미디이다. 이 제목 자체도 벌써 좀 모순적이 아닙니까? 패러독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안 나옵니다. 특정한 사건이 이 희극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로물루스 연극의 사건 진행이 사실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좀 미흡합니다.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로물루스의 통치 이념이 이 희극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줄거리의 맥은 이 로물루스 황제의 이념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영어의 nothing, do nothing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로물루스의 통찰 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 특이한 사건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 대제는 게르만족의 침공을 받아서 사실은 붕괴 상황에 빠진 그 이제 막 멸망할 수 있는 그 직진에 있는 이 로마 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황제로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로서 어떠한 통치 행위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위한다면 아까 말한 영어의 do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사를 볼까요? 율리아가 이제 이 로무스 대제의 왕비죠. 율리아가 하는 대사를 봅시다. 여기 나오죠. 당신은 하루 종일 아침 식사나 하고 있군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닭들에게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로무스 대제가 닭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 이름에 역대 로마 황제들 이름을 붙입니다. 뭐 아우구스투스 누구야, 뭐 네로야, 그 닭 이름에 역대 그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계에 오히려 관심. 닭을 키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 행위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율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급한 전령도 맞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동원시키는 일도 거부하고 지금 게르만족이 침략하니까 국민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군대 징집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 말입니다. 거부하고 적을 향해 진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딸을 주려고도 않고 있군요. 이 말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부자 그 상인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로물루스 대제의 딸과 결혼을 시켜준다면 자기가 그 돈으로 용병을 조직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 게르만족의 침략에 이제 맞서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공주가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게 허락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도대체 뭘 어쩔 셈이요? 이렇게 묻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키우는 양계,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는 맛있는 음식 먹는 탐식,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로테스크한 황제입니다. 기이한 황제인데, 이 로물루스의 사실은 그 면모는 이 대사에도 나왔지만 그 부호 바지를 제조한 사람인데 굉장히 잘 사는 부자입니다. 케사르 루프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예. 이 루프와 레아 공주가 있는데, 이 케사르 루프가 레아 공주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사르 루프와 결혼하려는 딸 레아와 또 이 딸의 전 약혼자 에말리엔이라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로물루스가 대제가 로마 제국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 개인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애국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행위를 안 하고 결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위라고 하죠. 무위.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로물루스가 하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치적 통찰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가 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왕비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니까 로물루스 황제는 자신이 황제이기 때문에 이 무행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행위가 오히려 효용 가치가 있는 거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정치성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자기가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사를 볼까요? 로물루스가 하는 말. 단지 그래야만 나의 무위는 의미를 갖는 것이요. 사적인 인물로서, 그 개인적인 인물이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전혀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지. 이런 대사를. 그래서 이 로물루스가 이렇게 무위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서 이 무위를 정치 이상으로 삼았던 노자의 통치 철학이 우리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노자의 도덕경 6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를 취하여 그것을 인위로 다스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위라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를 말하죠. 인간의 행위. 천하라는 것은 정말 묘한 그릇이어서 인위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인위로 다스린 자는 그것을 망치고 거기에 집착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무위를 통치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도덕경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성인이나 통치와 관련된 경우가 절반이나 되어서 오히려 무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위가 이상적인 통치가의 통치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연극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마지막 막에서는 오도아크가 이제 게르만의 대표 장수거든요. 이 오도아크가 로물루스를 세계를 지배할 줄 아는 유일한 통치자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그런 대목에서도 이 로물루스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위를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목적적 도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도아크의 대사를 보면 나오죠. 게르만의 이제 장수입니다. 로마를 침략한 오도아크가 로물루스, 당신은 이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의 왕인 오도아크만이 이 무위를 통치념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해온 이 로물루스 대제의 그 인간적인 크기와 이 사람의 위대함을 간파한 인물입니다. 게르만의 오도아크 왕이. 오도아크 대사를 조금 더 볼까요? 오도아크가 나는 더 이상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 너희들은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될지라도 이후에도 더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로물루스를 극찬합니다. 오도아크. 그래서 이 오도아크는 로물루스를 진실한 인간 혹은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노자가 말하는 이 이상적 통치자의 근접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라든지 자기 딸은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 적국의 장수인 오도아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물루스 대제가 나오는 이 연극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당시가 이제 476년쯤 되는데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정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때입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이 집필된 시기도 중국에서 이제 전쟁의 혼란기였던 BC 771년에서 522년 사이니까 이게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 알죠? 혼란이 아주 극도에 달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무위 사상이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난세를 극복하려는 통치 이념 혹은 통치술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로물루스 대제의 통치관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물루스가 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는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이 무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무위를 그 한스 유르겐 지브베르크라는 비평가가 이제 정의로운 기능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의를 관철하는 어떤 수단으로 실현 수단으로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로물루스 대제는 그 민족 간의 어떤 어떤 약탈이나 이런 다른 민족에게 살해나 약탈, 억압을 이런 많은 죄악을 저지른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가 그죠?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침략했죠. 그래서 이런 죄악에 찬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물루스 대제는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제국의 황제일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물루스 대제는 이 로마 제국이 이미 도덕적으로 볼 때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국가다. 그래서 로마는 멸망돼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사를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로마는 세계 제국이 되었소. 그리하여 내가 황제가 될 때까지는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 살인, 약탈, 방화를 일삼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을 청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황제가 되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소.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벌로서 로물루스 대제가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런 붕괴 위기에 직면해서 어떠한 통치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대사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에밀리언이 당신의 민족이 게르만족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로물루스 대제가 뭐랍니까? 자, 뒤 넘어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에밀리언이 로마가 나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우리가 또 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로물루스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어의 do nothing 그죠? 이 무위를 인간에게서 행위를 포기시킴으로 인해 전쟁으로 치닫는 우리 인간의 무의미한 영웅주의를 말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견뎌내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행위다, 패러닥스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양 크노프라는 비평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스 유르겐, 아까 나왔던 지브 베르크라는 비평가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로마가 출구가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어떤 구원 행위도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태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로몬스 연극을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몰스 대제는 이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위를 그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로마를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댔죠. 아까 로마를 너무 여기까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살육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징벌하려는 목적으로 이 몰락해가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어떤 방책이나 해생책을 강구 안 하고 또 그걸 실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통해서 보면, 그죠? 그래서 로물루스 대제가 이 로마를 징벌하려는 의도는 그 비평가들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 로물루스 대제가 그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수동성, 즉 통치자로서 통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오히려 초래된 것은 좀 어리석은 처사였다,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처사였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사실은 조금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일면적인 어떤 사고에서 그런 일면적인 판단에서 나온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물루스 대제는 일방적인 이 전쟁의 포기를 통해서, 즉 게르만군에 대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을 통한 희생을 극소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게르만족의 전쟁에 대항해서 모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사를 볼까요? 로물루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저항한다면 우리의 몰락은 더욱 비투성이가 될 것이요, 그것은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물루스 대제는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정치를 통해서 어떤 인위적 조작을 가해서 현실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정치, 좀 유토피아적인 정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도덕적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 이런 제로의 기회, 이 제로의 기회로 오히려 로마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물루스 대제가 로마 제국이 이미 도덕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는 이 로마를 재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물루스 황제가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로마 제국에 대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로마를 대표해서, 그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로마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로물루스 대제의 어떻게 보면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게르만군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이 로물루스가 자신의 무위 통치 이념, 이 통치술로 야기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나중에는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런 로물루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또 자만심이 그 자신의 로마 징벌이라는 순수한 의도 자체까지도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지금 내 대사를 한번 볼까요? 이런 로물루스의 대사를 한번 봅시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재판관으로서의 권리를 나에게 부여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희생시키려 했기 때문에 내 나라에 대해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로마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나 자신의 피를 흘리고자 했기 때문에 못하죠. 나 자신의 피를 흘리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민족의 피를 흘리겠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침략해온 그 게르만족의 장수인 오도아크가 로물루스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로물루스가 판단한 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어요. 오도아크가 로물루스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게르만족을 통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죠? 완전히 이게 이제 역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물루스의 계획이나 의도가 완전히 결국은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대사를 우리가 보면은 오도아크가 하는 대사를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로마 황제여. 나는 나와 내 민족을 당신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왔소이다. 네? 이유가 나옵니다. 오도아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도 뒤에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예상을 대입하면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런 반전은 오도아크가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오히려 투항하는 걸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이 작가 브리디 듀리마트 있죠. 이 작가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작가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기대 밖의 발상을 이 오도아크가 함으로 인해서 로물루스 대제의 사고체계는 충격을 받고 허물어집니다. 이 로물루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통치 행위도 결국은 공허한 어떤 사고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도아크가 로물루스의 이런 주관적인 사고가 바로 그 포괄적인 세계인식이 부족한 결여되어 있음을 가져오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예상치 못한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죽음만을 소망하는 이 로물루스 대제에게 그러한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오도아크입니다. 그 오도아크의 대사를 볼까요? 보세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오. 로물루스. 당신은 절망에 빠졌소.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당신이 상상하는 바와 같다고 한다면 당신의 죽음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소. 당신의 적도 당신처럼 올바르게 행위하려는 사람이오. 이렇게 오도아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오도아크와 로물루스가 연극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오도아크와 로물루스가 서로 자신들이 나라를 정복해 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은 정말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면서 이 겸손의 미덕이 상대방을 정복하는 전술임을 강조하는 이 노자의 치세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오도아크 대사를 보세요. 오도아크가 이랍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나의 항복을 받아주시오. 우리의 황제가 되어서 우리를 테오드리히의 거대한 살육으로부터 지켜주시오. 이 테오드리히가 이 오도아크 왕의 그 조카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젊은 장군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많아가지고 또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희생과 피와 살육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오도아크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오히려 항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테오드리히의 야심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로물루스도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서로 자기 나라의 항복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코미디한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극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상을 뒤엎죠. 자, 지금 40분인데 오늘 잠깐만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하겠네요. 일단 이 두 번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분량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연극
지금 40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앞부분에 동영상을 하지 마세요. 그 영상을 좀 보여주고 연극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조금 편집된 장면을 보여주고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요. 네, 지금 요청이도 오고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100 몇 쪽입니까? 여러분 표시해 두세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 행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